네, 어서 오세요. 미국 에모리 대학교 그 여성학과장 페미니스트 폭스 제노비즈가 말하기를 여성들이 추상적이고 달성하기 힘든 미디어의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니 항상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게 여성들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네오미 울프의 말을 인용하면서 페미니스트들도 합리성 없는 추상 이념을 붙들고 여성의 실제를 거부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여성적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직장을 가진 여성도 육아를 자신의 웰빙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근데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은 이러한 실제 여성의 이슈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건 이제 영어 표현이지만 한국어 표현하면 무시해버렸다 이런 소리죠. 그 여성들이 테레비를 보면서 그 아이디얼만 그 광고에 나오는 그 여성의 몸매만 따라가면서 다이어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 자기 살은 그쪽으로 잘 안 빠지잖아요. 자기가 뭐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거기 맞춰 살다 보니까 끝없이 불안하다 그 말이죠. 근데 페미니스트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폭스 지노비즈가 봤을 때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념을 붙들고 실제 여성들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말이야 여성의 정체성을 원한다고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육아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근데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은 여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육아, 출산, 결혼을 반대했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페미니즘이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런 거다 그 말이죠. 하늘에 붕 떠 있다는 거를 비판한 거예요. 복지너브 같은 페미니스트면서도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느꼈다고 말해요. 폭스 지너비즈는 유명한 분이에요. 폭스 지너비즈는 페미니스트로서. 그 젠더라고 하는 게 뭐야? 도무지 규정되지 않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이게 1972년에 앤 오클리가 여성의 본질에 남성성이 있고 남자의 본질에 또 여성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회학적 구성물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가설을 제시했다고. 뭐 그것까진 좋아요. 우리가 뭐 아니무스 아니마 이런 거 다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조한 스코트라고 하는 여자가 1986년에 이 젠더라고 하는 거를 사회 구성물로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기준하고 상관없이 사회적인 역할로서의 남자 여자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서로 대립시켜 갖고 충돌시켜 버렸다고. 헤게모니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젠더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과학적 자연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거죠. 큐어도 말할 것도 없어요. 큐어 같은 거는. 이건 신생 단어라고요. 큐어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이게 레즈비 저 게이를 뜻했잖아요. 큐어라고 하는 게. 뭔 뜻인지를 몰라요. 단어를 사용해 놓고. LGBT도 마찬가지예요. 마구마구 뒤섞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움직일 운동 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성희롱, 성추행 이 단어들 말이에요. 도무지 규정되기 어려운 것들, 법원도 체크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형법 범주로 올려놔 버렸다고. 응? 이 생활 속에 그 성적 일상 아니에요. 성희롱 없이 어떻게 남녀가 만나고 또 어? 남자가 여자를 꼬시거나 여자가 남자를 꼬시거나 뭐 어쨌든 간에 그 성희롱 조금 하다가 성이라는 게 실은 성적인 얘기하다가 좀 잘못된 실수란 말이야. 이런 걸 다 형사법으로 처리하게 만들어버리고 상대 여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잖아. 근데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은근히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좀 알아볼까 하면서 손을 은근히 만져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한다 그 말이에요. 이래갖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세계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요. 이건 남녀의 어떤 성적 일상생활을 완전하게 파괴해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거리 두고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데이트 강간이 또 뭐야? 강간이면 강간이지. 어? 민주국가든 공산국가든 강간죄 다 있고요. 폭행법 다 있다고. 특별하게 데이트를 딱 뽑아갖고 문맥을 딱 잡아갖고 데이트 강간은 또 뭐냐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트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데이트도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남녀를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떨어뜨려서 출산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혼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페미니즘이 출발을 했던 겁니다. 1970년대에. 물론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 페미니스트들이요. 끝없이 역사와 문학을 서로 혼돈하면서 역사책을 쭉 문학책처럼 읽어요. 찾아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지배했다 이렇게 본 거라고. 그래서 남성에 대한 혐오는 정당하다 이거야. 그래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했다고 쳐. 그래서 꼭 혐오를 해야 되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진해가 나서 주체성을 요구할 수 있잖아. 근데 타자를 혐오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겠다는 거잖아 이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고요. 시스터 후드라면서 여자끼리 서로 모여갖고 남성을 일종의 제거해야 될 인종으로 바라본다고. 이게 미국 페미니즘이 근간이 인종주의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2009년에 생긴 창간호 찍은 그 블러드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피해 굶주림이야. 이 잡지 제목 좀 일단 보세요. 피해 굶주렸답니다. 우리는 젠더 테러리스트다. 어? 그러면서 메시지를 던졌다고. 테러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말을 제대로 하라고. 테러리스트 젠더라는 거야. 젠더를 테러하겠다는 거야. 젠더를 위한 테러리스트라는 거야. 도무지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잡지가 56페이지 되는데 한번 읽어봤거든요. 뭔 뜻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자기네가 사용하는 뭐 아나키즘, 뭐 사회주의, 무슨 뭐 시빌리제이션 문명 뭐 다 전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 젠더 페미니즘의 참사가 이미 예견이 됐었어요. 록펠러 재단하고 CFR이 주도했던 그 미국과 영국의 앵글로색슨 젠더 페미니즘이 1970년대에 출발하잖아요. 처음 출반부터 개판이었다고요. 당시 1940년대부터 록펠러의 그 재단의 하수인으로 25년 이상을 일했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또 타비스톡 연구소하고 MI6 쪽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타비스톡 연구소에 찰싹 달라붙어갖고 미국하고 영국을 위에서 동시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통계 조작하고 뭐 자기 인류학적 실험 다 조작하고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1975년 죽기 3년 전에 이제 회환이 오죠. 그래갖고 록펠러 재단을 떠나버렸다고. 모든 일을 다 관둬버렸어요. MI6에서 떠나고 남편과 이혼도 했을 거라마 반성할 만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억압해서 여성의 지위가 이 모양이라고 믿도록 사방에서 여자들이 압력을 받고 있다. 응? 이 젠더로는요. 풀뿌리가 아니에요. 위에서 만들어갖고 압력으로 내려보낸 거라고요. 누군가 만들어서. 이 좋은 남편,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했고 아내를 위했다고 생각한 남자들이 갑자기 사나운 억압자로 비난을 받고 있다. 페미니즘의 이 변화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최악이다. 엄청난 적대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적대감만으로도 페미니즘이 좋은 쪽으로 변하기는 좀 그럴 수 있다.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뭐 저렇게 점잖게 얘기해. 글러버린 거지. 초장부터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마가렛 미드처럼 자기가 저지른 일을 후회한 페미니스트는 거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페미니스트를 중국 홍위병 같다 그랬잖아요.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와도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페미니즘을 만들었던 이 구상자들, 마가렛 미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성하려면 했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미니스트는 반성할 것들이 못 돼요. 다 중국의 홍위병 같이 그 하수인들이 꼭두각시고 젤렌스키인데 무슨 반성을 하겠어요? 이 젠더 페미니즘은요, 미국 청교도 문화에 깊숙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더 잘 자라났겠죠. 그죠? 인종주의적이고 인간 혐오적이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제약회사, 금융회사, 카드회사, 월스트리트죠. 어? 빌 게이츠 재단,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이 모두 모여갖고 수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만들어진 게 젠더 페미니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남녀 간의 구별을 지워버리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가족을 파괴하고 인구 축소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페미니즘의 운동을 벌여왔던 거예요. 게다가 이 젠더 페미니즘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920년대 20살, 30살 됐던 여자들, 그 당시에 물질주의에 광란이 불었었고요. 소비 문화에 환장했고요. 위대한 개츠비 시대잖아요. 인종 청소에 목말라 했고 우생학이 발달했고요. 물질주의가 철두철미했고 이런 것들이 아기를 낳았다고요. 예? 30년, 40년대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갖고 68세대가 된 거예요. 그때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본 모델이 엄마밖에 없잖아. 그 물질주의에 빠져갖고 소비 광란에 살던 그리고 우생학에 익숙하고 인종청소에 익숙하고 게다가 미국 청교도주의까지 끼어들었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서구 페미니스트 지도자라는 것들 거의 대다수가 192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생들이라고. 이 세대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프렌치가 대표적이죠. 소설가라는데 소설가 아니에요. 망상, 몽상가 병자라고. 이 수메르, 이집트, 이슬람 뭐 다 얘기하는데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역사와 문학을 마구마구 혼동합니다. 성경도 마치 사료인 것처럼 마구마구 인용하면서 어떠한 제대로 된 역사적인 사료도 없이 남성 지배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결론을 딱 보니까 남자들은 죄다 강간범이더라. 그게 전부다. 또 결론을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알고 봤더니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정신병 맞죠? 이 정신병자의 소설이요. 그래도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미국에서. 어떤 동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치고. 아무튼 실제와 망상이 마구마구 뒤섞인 게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페미니스트 지도자 중에 과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문학가입니다. 객관의 뭐 철학자라고 말하는 인간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면 전혀 철학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상상서의 문학가들이 페미니즘 초창기 지도자들을 이루고 있다. 마릴린 프렌치처럼, 로빈 모건, 아트킨스, 글로리아 스타이넘, 죄다 소설 문학가들이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이전까지요. 스페인하고 영국을 제외하면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이런 폭력적인 페미니즘, 인종차별적인 페미니즘, 혐오적인 페미니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미국만의 이 독특한 젠더 페미니즘, 이 망상이 말이에요. 2000년 이후에 유엔을 틈타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고. 근데 받아들여지진 않지. 몇 나라 빼면. 한국이 대표적으로 잘 받아들였고요. 그 외에는 별로 안 받아들였어요.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제 좀 받아들였고, 스페인 많이 받아들였고, 캐나다. 그 외에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봤다고. 근데 한국에서 이 웬 난리냐고요. 1991년 초창기 나왔을 때요. 자클린 리텐슈타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젠더론, 젠더 페미니즘은 청교도적 사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청교도적 사고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법규와 정서적 담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젠더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 남동부 문화 컬처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가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고 젠더 페미니즘을. 20세기 초 영미 페미니즘이 그랬잖아요. 일단 타지인을 싫어해요. 그리고 독자적인 서클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주고받아요. 이게 청교도들이 항상 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타인을 무서워하고 인종을 철두철미하게 구분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차별하고
남녀 구별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남녀도. 남자가 할 일은 이거, 여자가 할 일은 이거 딱 정해놨다고.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청교도 여자들이.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진을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뿐이에요. 그 나라 문화라고 그게 미국 남동부 문화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거 뭘 좋다고 그게 전 세계에 흩어지겠어요. 전 세계에서 이따위 문화를 어떤 나라가 좋다고 받아들이겠냐고. 게다가 청교도 문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유혹하는 걸 더럽게 봤다고요.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교도 문화는 원래가 반연애 문화잖아요.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나탈리 우드 나오고 워렌 비티 나온 거. 1960년대 청교도 문화가 그렇게 많이 사라졌어도 그 잔재해에서 남아있다고. 남자친구의 요구를 계속 뿌리치잖아. 여자애가. 정조 지키겠다고. 어차피 결혼 같이 하자 그래놓고. 그리고 여자애가 돌아버렸잖아요. 아주. 그게 다 부모 교육 때문에 그래. 청교도 교육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백인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KKK단 모두 청교도 문화라고 이게. 미국 남동부 문화입니다. 미국 남동부,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 이런데 미시시피에서는 흑인들 알바시키고 돈 안 줍니다. 경찰한테 고소하잖아요. 그럼 얻어 터져요. 경찰한테. 너 같은 흑인 노예 새끼가 무슨 1급을 받으려고 그래. 점심 먹고 저녁 먹었으면 땡이지. 이래버립니다. 미시시피.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미국 남동부 문화가 철두철미한 인종주의 문화라고. 이 조지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엘라바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총질도 자주 하고 여기서. 여기 왜 이런 폭력 문화가 여기에 젖어들었냐면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문화가 젖어들었냐면 영국하고 네덜란드 청교도들이요. 들어와서 길을 닦아놓은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그 흑인 린치 같은 사건들이 이쪽에서 다 벌어진다 말이에요. 북서부는 안 그랬어요.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북서부는 안 그랬어요. 서로 공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조지아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색인종이 지나가면 그냥 쌍욕하고 그래요. 거기에. 이 청교도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 왜 우리 서클 안에 들어오냐 이거지. 이게 바로 미국 페미니즘을 그대로 물들여버렸다. 이겁니다. 저 혼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젠더 페미니즘의 청교도적 근원 다 얘기하고 있다고. 근원이 하나 더 있죠.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페미니즘은요. 1920년대부터 되게 폭력적이었고요. 제국주의적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 막 간섭하고. 영국의 그 특성이 어디 안 간다고요. 남의 나라 주권 마구마구 간섭합니다. 참정권 지네가 얻었다고 이제 프랑스 참정하라 그러면서 마구마구 간섭했어. 그리고 참정권 반대했던 남자들 운영했던 뭐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던져고 유리창 깨뜨리고 화염병 던지고 이러고 살았다고. 이 폭력 문화가 그대로 미국의 청교도 문화와 같이 합쳐져 갖고 젠더 페미니즘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남자들하고 그냥 평등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 대다수의 여성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똘똘 뭉쳐갖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원래가 그래요. 지네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어. 워낙에 청교적으로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다른 유색인종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했고 남자들이 오면 총으로 쏴버리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딸한테 뭘 가르친 줄 알아요? 가라데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친다고. 아직도 그래요. 그럼 남성을 무조건 다 범죄자 취급을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유럽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짓거리지 이게. 어디 유럽에서 저기 남자 앞에서 걸어온다고 막 몸을 움찔하고 그래. 그런 미친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유럽에서. 그냥 지나가는 남자야 그냥.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혹시 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주머니에서 가스총부터 딱 잡고 있다고. 이런 병자들이 살아가더니 미국인 그랬다고.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종류의 페미니즘 간에 똑같은 속내를 갖고 있었다고요. 남자를 멀리하고
혐오하고 자기 몸 보호하고 자기 물질 보호하고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프랑스에서 1860년도에 페미니즘을 규정했을 때 그때 뭐냐면 여성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자 이거예요. 좋은 얘기죠. 남성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을 발로 푹 차버리고요. 실제로 반자연적이고 사회 역할론, 젠더론으로 뒤바꿔버려. 생물학적인 조건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기반으로 보자 이거야. 그래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앤 어클리아가 얘기했고 조한 스코트가 얘기한 것까지는 좋다고. 근데 이게 뭐로 바뀌냐면요. 여성 패권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지노선트리즘. 이 성의 관계를 헤게모니 관계로 바라봤다고. 조화롭게 바라본 게 아니라 서로 누가 권력을 쟁투하는 권력 싸움, 패권주의로 바라봤다고. 그게 바로 이 페미니즘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 미국 페미니즘의. 어떤 페미니즘도 저 따위로 행동 안 했다고. 근데 젠더 페미니즘만이 저 따위로 행동했어요. 여성이 패권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유엔한테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수량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평등의 개념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질적 평등이 있고요. 이키티라 그러죠. 하나는 양적 평등이 있어. 파리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도 남자 여자 반반. 공과대학도 남자 여자 반반 쿼터를 줘야 되고 국회의원도 남자 여자 반반 쿼터를 줘야 되고 의학계열도 남자 여자 반반 쿼터를 줘야 되고 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적 개념이 전무하다 그 말이에요. 의학이란 무엇인가, 군대란 무엇인가, 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적 개념 전혀 없이 무조건 남녀 반반씩만 나누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유엔이 지지하고 있는 수량 평등적인 평등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라가 끊임없이 불러지는 거예요. 2021년 자기네 그 인터파를먼터리 유니언 컨퍼런스에서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그 리포트 3페이지에 나옵니다. 50%를 사회, 문화, 정치 전 영역에서 남자 50, 여자 50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하향 평균화 모든 걸 다 낮추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젠더 페미니즘이 움직이고 있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 문화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또 두 번째, 인간 불신문화로 유명하잖아요. 청교도는. 청교도는 성경 외에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미정트로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가부장도 믿지 않죠. 근데 가부장이라는 게 뭐예요? 극소수의 남자가 극다수의 남자를 여성과 함께 지배하는 게 가부장이에요. 그죠? 이 가부장을 갖다가 남성 전체로 넓혀갖고 미전드리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성 전체를 혐오하겠다. 뭔 개소리냐고요 이게. 이게 바로 미국의 젠더 페미니즘이라고요. 그러니까 비혼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비혼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 하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근데 왜 비혼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지랄이야? 왜 그래? 내가 너를 싫어한다는 거를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 근데 왜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비혼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그냥 말 안 하면 끝인 걸 갖다가 그걸 계속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비혼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뜻은 뭐야? 상대한테 관심이 있다는 소리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덩어리로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따위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젠더 페미니즘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 목적이 뭐예요? AI 시대 노동력을 균등하게 만들겠다. 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사회 가족을 분열시키겠다. 민족국가 파괴하겠다. 인구를 축소시키겠다. 이게 세계화의 애전다 아니에요? 이 세계화 애전다 2030, 2050.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지금까지 잘 해왔죠. 1990년대 록펠러 재단하고요. 제약회사들하고 의료기기 회사, 의료계, UN, WHO, IMF, 월드뱅크, 빌 게이츠 재단,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수백억을 들여갖고
전 세계 각국의 페미니즘을 정책화하겠다는 지원을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돈 내는 놈이 누구냐면 USAID. 페미니즘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일단 자금을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제약기업하고 록펠러가 지원을 꾸준히 해왔던 국제가족계획협회 선교사들을 보내갖고 아프리카 남미에다가 젠더 페미니즘을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실상 그 페미니즘이 세계화의 가장 큰 도구였다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다가 각국 정부에다 뭘 심었냐면 페모크라트를 해갖고 페미니즘을 시행해줄 정치인들을 계속 모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다 모아갖고 뭐 국회도 보내고 뭐 다 보내갖고 페모크라시를 만들겠다. 이 페미니즘으로 똘똘 뭉친 관료들을 정부 안에 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너지를 발생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전체 페모크라트를 만들어내고 페모크라시를 만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1990년대 한국 같은 경우는 최초의 페모크라트가 저는 김대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대중부터 이제 문재인까지 쭉쭉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 때 가장 절정을 이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청년 문화가. 얘네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페미니즘이 아주 절정에 달하거든요. 화장실 입식 금지법을 제안을 했어요. 유엔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주나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개자식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통과 안 시킵니다. 시킬 수가 없죠. 남자들 보러 앉아서 오줌 싸라는 거예요. 저 두 나라에서 법령 제안했다가 다 퇴출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창피하고 그래갖고 제안하지도 않았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발이 계속 벌어져갖고 이란하고 터키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터키는 무슨 이런 개 같은 페미니즘이 다 있냐 그래갖고 떨어져 나가버렸다고. 일본도 지지부진, 뭐 일본이 뭐 그렇게 뭐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지부진 질질 끌었어요. 예. 한국만 정신병자처럼 날뛰었다고. 특히나 문재인 시절에. 세계 각국에 강제된 거예요, 이게. 젠더 페미니즘이. 마가렛 미드가 얘기했듯이 여자들한테 압력이 들어왔대잖아. 똑같은 거예요. 국가한테 압력이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압력합니다. 2011년 오바마가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전 국가들한테 LGBT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차관도 주지 않을 것이고 원조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간다라든가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했으니까 뭐 어떡해요. LGBT 교육을 시켰죠. 그랬더니 우간다에서 교육 2년인가 3년 만에 에이즈 보건 그 확장률이 20%가 늘어버렸다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깜짝 놀라갖고 이따위 UN 그 지침 안 받겠다. 그리고 LGBT 교육을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곧바로 에이즈 발생률이 떨어져 버렸다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그 말이에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예? 아프리카, 인도, 하물며 중국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도 되게 환영했다고. 페미니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다가 최근 들어 공산당에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러시아는 뭐 발로 차버린 게 2014년인가 그때 발로 차버렸고요. 아프리카에도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요. 에콰도르 대통령, 그 코리아 대통령 그랬잖아. 페미니즘은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랬다고. 페미니즘이 아니라 젠더 페미니즘이 그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페미니즘을 비난한 사람이 바로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었다고 말이에요. 한국만 어리버리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국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 젠더 페미니즘이 막 뿌려졌을 때 보통 유럽이라든가 서방 국가에서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난리가 났어, 낙태 문제로. 그리고 LGBT 동성애 결혼 때문에 전 유럽이 다 들썩거렸다고요. 근데 이 한국은요, 낙태라든가 LGBT는 좀 조용한 편인데 남성 혐오가 엄청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간에 이제 혐오를 한다고요. 그리고 남성성 거세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국에서. 꽃미남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성이 마구마구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요게 이제 한국만의 특성이에요.
반면 여성은 거세되지 않았어. 한국에서는 그 여성성을 없애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유럽에 이탈리아도 좀 그렇고 스페인 특히 그렇고요. 미국에서 여성성을 없애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근데 여성성은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앵글로색슨 국가였잖아요.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러면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국 문화가 아직까지 버텨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 페미니즘은 2000년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아왔고 2010년에 박차를 가하더니 미투 시절 2017년, 18년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미국 젠더 페미니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은요. 여성의 목소리를요. 남의 목청을 기대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요. 사대주의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감사합니다.